아버지는 평생 가족을 지켜다고 믿었죠. 그런데 왜 아버지가 무너진 자리에 제가 대신 서 있어야 하죠? 딸의 눈엔 분노보다 더 깊은 포기 직전의 체념이 서려 있다. 부탁하지 말자. 끝까지 혼자 버티자죠. 지금 도망치면 아버지는 평생 제 앞에서 가장이 아니라 짐으로만 남아요. 딸의 마지막 말에 아버지의 숨이 멎는다.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자존심을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가족의 손을 잡겠습니까? 사연 듣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고 지금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인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분과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하실 거예요. 이번 달은 좀 어렵습니다. 다음 달에는 꼭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우는 휴대폰을 끄고 방 한구석에 던져버렸다. 액정이 깨질까봐 조심스럽게 놓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다. 전화기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울렸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다. 옆집에서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그것조차 중요하지 않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방은 좁았다. 고시원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그저 잠만 자는 공간이었다. 창문은 있었지만 환기구처럼 작아서 바깥 풍경이 보이지 않았다. 그 작은 틈 사이로 겨울바람이 스며들었고 정우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다. 보일러는 아껴야 했다. 관리비가 따로 나가는 구조였고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었다. 그는 천장을 바라봤다. 누런 곰팡이 자국이 몇 군데 보였다. 처음 이 방에 들어왔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었다. 시간이 지나며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벽지 모서리가 들뜬 곳, 형광등이 깜빡이는 주기,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기침소리. 익숙해지고 싶지 않았지만 익숙해졌다. 정우는 몸을 일으켜 작은 책상 앞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몇 장의 고지서가 놓여 있었다. 전기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납부 기한이 지난 것도 있었고 곧 다가올 것도 있었다. 그는 계산기를 꺼내 숫자를 두드렸다. 손에 쥔 돈과 나가야 할 돈 사이의 간격은 언제나 벌어져 있었다. 이번 주까지는 버틸 수 있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다.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소리내어 확인하고 싶었다. 자신이 아직 계산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고 버틸 수 있다는 것을. 정우는 평생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가장이었다.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사람, 월급 봉투를 그대로 식탁 위에 올려놓는 사람, 자식들 학비를 걱정 없이 내던 사람. 그가 일하던 공장은 규모가 크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다. 성실하게 일하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었다. 그는 그렇게 살았다. 성실함을 무기 삼아 가족을 책임지며 남에게 기대지 않는 것을 자존심으로 삼았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공장은 사람을 줄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젊은 사람들이 나갔다. 더 나은 곳을 찾아서, 더 나은 기회를 위해서. 정우는 남았다. 나이가 있었고 새로운 곳을 찾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회사를 믿었다. 평생 여기서 일했으니 끝까지 지켜줄 거라고. 하지만 회사는 그를 지키지 않았다.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명예퇴직이라는 포장으로 그는 밀려났다. 퇴직금은 생각보다 적었다. 몇 년 전 회사 사정이 어려울 때 임금을 덜 받기로 합의했던 게 기록에 남아 있었고 그 기준으로 계산되었다. 항의할 생각도 했지만 결국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싸워서 이길 자신도 없었고 그럴 기운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이후의 시간은 빨랐다. 퇴직금은 밀린 대출금을 갚고 보증금을 정리하고 병원비를 내고 나니 거의 남지 않았다.
아내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연락은 뜸했다. 처음엔 정호 쪽에서 먼저 끊었다. 괜찮다는 말로 모든 대화를 막았다. 자식들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렇게 거리는 멀어졌다. 정호는 일자리를 찾았다. 경비, 청소, 배달.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하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렸다. 하루 종일 서 있으면 다음 날은 일어나기 힘들었다. 그래도 쉴 수 없었다. 쉬면 돈이 끊겼고 돈이 끊기면 살 수 없었다. 지금 그는 작은 마트에서 일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물건을 정리하고 재고를 확인하고 손님을 응대했다. 사장은 젊었고 말이 많지 않았다. 일당은 정확히 주었지만 후하지는 않았다. 정호는 불평하지 않았다.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 감사함은 점점 무거워졌다. 일은 고되었고 몸은 한계에 다다랐다. 며칠 전에는 물건을 나르다가 손에서 놓쳐버렸다. 유리병이 깨졌고 사장은 아무 말 없이 급여에서 그 금액을 뺐다. 정호는 사과했다. 변명하지 않았다. 자신의 실수였으니까.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게 끝일지도 모른다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정호는 다시 누웠다. 천장에 곰팡이 자국을 바라보며 그는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엔 자꾸만 과거가 떠올랐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 아내가 웃던 모습, 월급날 저녁 식탁에 놓였던 반찬들. 그때는 행복했을까? 그때는 충분했을까? 그는 잘 몰랐다. 다만 그때는 지금보다 단단했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새벽이 다가왔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정호는 눈을 떴다. 몸을 일으켜 세수를 하고 낡은 작업복을 입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다. 주름이 깊었고 눈가는 처져 있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그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다. 계단을 내려가며 그는 생각했다. 오늘도 버텨야 한다고. 내일도 모레도.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그것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마트 앞 자판기 옆에서 정호는 담배를 꺼내 물었다. 불을 붙이려다 말고 그냥 입에만 물고 서 있었다. 담배 한 갑갑도 아까웠다. 하루에 한 갭이, 그것도 밤만 피우고 끄는 게 요즘의 습관이었다. 그나마도 오늘은 피우지 않기로 했다. 그저 입에 물고 있는 것만으로도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휴대폰이 주머니에서 진동했다. 정호는 꺼내보지 않았다. 어차피 광고 문자거나 대출 안내거나 납부 독촉일 것이었다. 중요한 연락은 오지 않았다. 아니, 중요한 연락이 올 리 없었다. 그는 그런 관계를 남겨두지 않았다. 자식들과 마지막으로 제대로 이야기를 나눈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명절에 짧게 통화한 게 전부였다. 그마저도 정호 쪽에서 먼저 끊었다. 그래, 잘 지내라. 그 한마디로 모든 대화를 마무리 지었다. 자식들은 더 묻지 않았다. 괜찮냐고, 어디 사냐고,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묻지 않는 게 서로에게 편했다. 정호는 그게 자신의 선택이었다고 믿고 싶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평생 책임지던 사람이 이제 와서 손 벌릴 수는 없었다. 그건 자존심의 문제였다. 아니, 자존심이라고 부르고 싶었다. 실은 부끄러움이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큰아들은 지방에 살았다. 몇 년 전 결혼하면서 내려갔고 이제는 그곳에서 정착했다. 직장도 안정적이고 아이도 둘 낳았다.
정우는 손주를 본 적이 거의 없었다. 돌잔치 때 한 번, 그 다음 명절에 한 번. 그게 전부였다. 아들은 전화할 때마다 아버지, 한번 놀러 오세요라고 말했지만 정우는 늘 그래, 나중에라고 대답했다. 나중은 오지 않았다. 둘째 딸은 서울에 있었다.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했다. 장사가 잘 되는지는 몰랐다. 따로 물어본 적이 없었다. 딸은 가끔 문자를 보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짧고 정확한 문장. 정우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읽었다는 표시만 남겼다.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막내딸 서연. 정우는 그 이름을 떠올리며 잠시 시선을 멈췄다. 서연은 달랐다. 어렸을 때부터 조용했지만 늘 아버지 곁에 있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알 수 있었다.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정우는 그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동시에 고마웠다. 그래서 더 연락하지 않았다. 서연은 결혼하지 않았다. 혼자 살면서 작은 회사에 다녔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끔 집에 들렀다. 반찬을 싸들고 왔고 아무 말 없이 냉장고에 넣어두고 갔다. 정우는 그때마다 그냥 가져가라고 말했지만 서연은 듣지 않았다. 저 먹을 거 다 먹고 남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거짓말인 걸 둘 다 알았지만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다. 그러다 정우가 이사를 했다. 연락 없이 갑자기 전화번호도 바꿨다. 서연이 찾아올 수 없게 만들었다. 그게 몇 년 전 일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정우는 안도했다. 동시에 공허했다. 마트 사장이 밖으로 나왔다. 김 씨, 쉬는 시간 끝났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담배를 주머니에 도로 넣었다. 피우지도 않은 담배였지만 어쩐지 입안이 썼다. 오후 내내 정우는 물건을 정리했다. 진열대를 닫고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손님이 흘린 것을 치웠다. 말없이 묵묵히. 동료 직원은 젊은 대학생이었다. 알바라고 불렀다. 그는 정우에게 말을 거의 걸지 않았다. 어색해서인지 관심이 없어서인지 정우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도 말을 걸 생각이 없었다. 퇴근 시간이 다가왔다. 정우는 앞치마를 벗고 손을 씻고 가방을 챙겼다. 사장이 봉투를 건넸다. 오늘 일당이었다. 수고하셨어요. 짧은 인사. 정우는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다. 세어보지 않았다. 어차피 정확할 것이었다. 밖은 어두웠다. 겨울 해는 빨리 졌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정우는 옷깃을 세우고 걸었다. 고시원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다.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 걸었다. 걷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기도 했다. 오늘은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다. 머릿속은 복잡했다. 자식들 얼굴이 떠올랐다 사라졌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멈췄다. 당신 괜찮아요? 아내가 자주 하던 말이었다. 정우는 늘 괜찮아라고 답했다. 거짓말이었다. 아내는 알았을까? 알면서도 더 묻지 않았을까? 고시원 앞에 도착했을 때 정우는 계단을 오르다 멈췄다. 누군가 복도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젊은 남자였다. 엄마,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목소리가 밝았다. 정우는 그 옆을 지나쳐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을 닫고 불을 켰다. 형광등이 깜빡이다 겨우 켜졌다. 정우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오늘따라 유난히 피곤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그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몇 번이고 전화번호부를 열었다 닫았다. 서연의 번호는 여전히 저장되어 있었다. 전화번호를 바꿨어도 서연의 번호는 지우지 않았다. 전화를 걸까? 그냥 목소리라도 들어볼까?
안부라도 물어볼까?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다. 하지만 결국 누르지 못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잘 지내니? 라고 물으면 서연은 뭐라고 답할까? 아버지는요? 라고 되묻는다면 정우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그는 휴대폰을 도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천장을 바라봤다. 곰팡이 자국은 여전했다. 내일도 그 자국을 보겠지.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언제까지 혼자여야 할까? 정우는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감고 있는 게 나았다. 눈을 뜨고 있으면 현실이 너무 또렷하게 보였다. 감고 있으면 적어도 잠시는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CHAPTER 3. 우연히 받은 한 통의 소식. 아침 해가 채 뜨기 전 정우는 눈을 떴다. 알람보다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었다. 몸이 먼저 기억했다. 새벽 5시 출근 시간. 씻을 물을 받으려 수도꼭지를 틀었지만 물이 나오지 않았다. 건물 전체 단수였다. 관리인이 며칠 전 공지를 붙여놨지만 정우는 확인하지 못했다. 그는 어제 남겨둔 생수통으로 얼굴을 대충 닦았다. 거울은 보지 않았다. 볼 필요가 없었다. 작업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방문을 잠갔다. 복도는 조용했다. 모두 아직 잠들어 있었다. 정우만 깨어 있었다. 마트까지 걷는 길은 어둠 속이었다. 가로등 몇 개가 깜빡이고 있었고 새벽 배달 오토바이 소리만 간간히 들렸다. 정우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찬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었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마트 문을 열고 들어가자 사장이 이미 와 있었다. 일찍 오셨네요. 정우는 고개만 끄덕였다. 말이 필요 없었다. 사장도 더 묻지 않았다. 정우는 창고로 가서 오늘 들어온 물건들을 확인했다. 박스를 뜯고 진열대에 올리고 가격표를 붙였다. 기계적인 움직임이었지만 정확했다. 오전 10시쯤 손님이 붐비기 시작했다. 정우는 계산대 옆에서 물건을 담아주는 일을 했다. 봉지에 넣고 무거운 건 따로 챙기고 영수증을 건넸다. 손님들은 대부분 글을 보지 않았다. 고맙다는 인사도 드물었다. 정우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일을 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장이 짧은 휴식을 주었다. 정우는 마트 뒤편 작은 공간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다.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2개. 물과 함께 먹었다. 맛은 중요하지 않았다. 배를 채우는 것만 중요했다. 그때 누군가 그를 불렀다. 김정우 씨 맞죠? 정우는 고개를 들었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한참을 생각하다 기억해냈다. 예전 공장 동료였다. 이름은 박기철이었다. 정우보다 몇 살 어렸고 먼저 퇴사했던 사람이었다. 기철이 아닌가.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철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오랜만입니다. 여기서 일하세요?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잠깐. 거짓말이었다. 기철은 눈치챘는지 더 묻지 않았다.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기철은 요즘 택배 일을 한다고 했다. 힘들지만 그럭저럭 버틸만하다고. 가족은 잘 지내냐는 질문에 정우는 애매하게 웃었다. 뭐 그럭저럭. 기철도 더 파고들지 않았다. 그러다 기철이 불현듯 말했다. 맞다, 정우 씨 딸 중에 막내 있잖아요. 서연이? 정우의 표정이 굳었다. 왜? 기철은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었다. 아, 제가 요즘 이 동네로 배달 많이 다니는데 서연 씨 봤어요. 여기 근처 빌라에 사는 것 같던데. 정우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여기, 이 근처에.
기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며칠 전에 택배 배달하면서 봤어요. 인사했는데 저 기억 못 하더라고요. 뭐, 오래되긴 했으니까. 기철은 웃었지만 정우는 웃을 수 없었다. 서연이 이 근처에 산다고? 정우는 그 사실을 몰랐다. 아니, 알 리가 없었다. 연락을 끊은 지 오래였으니까. 하지만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다니. 이렇게 가까운 곳에. 기철은 곧 가봐야 한다며 일어났다. 그럼 또 봬요. 건강하세요. 정우는 자리에 앉은 채로 고개만 끄덕였다. 기철이 떠난 후에도 정우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서연.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우는 주먹을 쥐었다. 손이 떨렸다. 어떻게 해야 할까? 찾아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 하지만 알아버렸다. 서연이 가까이 있다는 걸. 그 사실만으로 가슴이 무거워졌다. 오후 내내 정우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물건을 잘못 진열했고 계산을 실수했다. 사장이 한마디 했다. 오늘 컨디션 안 좋으세요? 정우는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사장은 더 말하지 않았다. 퇴근 후 정우는 고시원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동네를 걸었다. 기철이 말한 빌라를 찾으려는 건 아니었다. 그냥 걷고 싶었다.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다. 하지만 발걸음은 자꾸만 멈췄다. 저 모퉁이를 돌면 서연이 있을 것 같았다. 저 빌라 앞을 지나면 마주칠 것 같았다. 정우는 두려웠다. 서연을 만나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었다. 서연의 눈을 마주하는 게 두려웠다. 그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두려웠다. 정우는 결국 걸음을 돌렸다. 고시원으로 돌아갔다. 방문을 닫고 불을 켰다. 형광등은 여전히 깜빡였다. 그는 바닥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휴대폰을 꺼냈다. 서연의 번호를 다시 봤다.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바라봤다. 전화를 걸까? 아니면 문자라도 보낼까? 나 아버지야. 잘 지내니? 그 한마디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정우는 휴대폰을 도로 내려놨다. 오늘은 아니다. 내일도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언젠가는 용기를 내야 한다. 서연이 가까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 그는 천장을 바라봤다. 곰팡이 자국은 그대로였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다. 그 자국 너머에 무언가 있을 것 같았다. 희망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웠지만 적어도 가능성 같은 것. 정우는 눈을 감았다. 오늘은 잠이 올 것 같았다. 아침 해가 채 뜨기 전 정우는 눈을 떴다. 알람보다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었다. 몸이 먼저 기억했다. 새벽 5시 출근 시간. 씻을 물을 받으려 수도꼭지를 틀었지만 물이 나오지 않았다. 건물 전체 단수였다. 관리인이 며칠 전 공지를 붙여놨지만 정우는 확인하지 못했다. 그는 어제 남겨둔 생수통으로 얼굴을 대충 닦았다. 거울은 보지 않았다. 볼 필요가 없었다. 작업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방문을 잠갔다. 복도는 조용했다. 모두 아직 잠들어 있었다. 정우만 깨어 있었다. 마트까지 걷는 길은 어둠 속이었다. 가로등 몇 개가 깜빡이고 있었고 새벽 배달 오토바이 소리만 간간히 들렸다. 정우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찬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었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마트 문을 열고 들어가자 사장이 이미 와 있었다. 일찍 오셨네요. 정우는 고개만 끄덕였다. 말이 필요 없었다. 사장도 더 묻지 않았다. 정우는 창고로 가서 오늘 들어온 물건들을 확인했다. 박스를 뜯고 진열대에 올리고 가격표를 붙였다. 기계적인 움직임이었지만 정확했다. 오전 10시쯤
손님이 붐비기 시작했다. 정호는 계산대 옆에서 물건을 담아주는 일을 했다. 봉지에 넣고 무거운 건 따로 챙기고 영수증을 건넸다. 손님들은 대부분 글을 보지 않았다. 고맙다는 인사도 드물었다. 정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일을 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장이 짧은 휴식을 주었다. 정호는 마트 뒤편 작은 공간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다.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2개. 물과 함께 먹었다. 맛은 중요하지 않았다. 배를 채우는 것만 중요했다. 그때 누군가 그를 불렀다. 김정호 씨 맞죠? 정호는 고개를 들었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한참을 생각하다 기억해냈다. 예전 공장 동료였다. 이름은 박기철이었다. 정호보다 몇 살 어렸고 먼저 퇴사했던 사람이었다. 기철이 아닌가. 정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철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오랜만입니다. 여기서 일하세요? 정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잠깐. 거짓말이었다. 기철은 눈치챘는지 더 묻지 않았다.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기철은 요즘 택배 일을 한다고 했다. 힘들지만 그럭저럭 버틸만 하다고. 가족은 잘 지내냐는 질문에 정호는 애매하게 웃었다. 뭐 그럭저럭. 기철도 더 파고들지 않았다. 그러다 기철이 불현듯 말했다. 맞다, 정호 씨 딸 중에 막내 있잖아요. 서연이? 정호의 표정이 굳었다. 왜? 기철은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었다. 아, 제가 요즘 이 동네로 배달 많이 다니는데 서연 씨 봤어요. 여기 근처 빌라에 사는 것 같던데. 정호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여기, 이 근처에. 기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며칠 전에 택배 배달하면서 봤어요. 인사했는데 저 기억 못 하더라고요. 뭐, 오래되긴 했으니까. 기철은 웃었지만 정호는 웃을 수 없었다. 서연이 이 근처에 산다고? 정호는 그 사실을 몰랐다. 아니, 알 리가 없었다. 연락을 끊은 지 오래였으니까. 하지만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다니. 이렇게 가까운 곳에. 기철은 곧 가봐야 한다며 일어났다. 그럼 또 봬요. 건강하세요. 정호는 자리에 앉은 채로 고개만 끄덕였다. 기철이 떠난 후에도 정호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서연.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호는 주먹을 쥐었다. 손이 떨렸다. 어떻게 해야 할까? 찾아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 하지만 알아버렸다. 서연이 가까이 있다는 걸. 그 사실만으로 가슴이 무거워졌다. 오후 내내 정호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물건을 잘못 진열했고 계산을 실수했다. 사장이 한마디 했다. 오늘 컨디션 안 좋으세요? 정호는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사장은 더 말하지 않았다. 퇴근 후 정호는 고시원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동네를 걸었다. 기철이 말한 빌라를 찾으려는 건 아니었다. 그냥 걷고 싶었다.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다. 하지만 발걸음은 자꾸만 멈췄다. 저 모퉁이를 돌면 서연이 있을 것 같았다. 저 빌라 앞을 지나면 마주칠 것 같았다. 정호는 두려웠다. 서연을 만나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었다. 서연의 눈을 마주하는 게 두려웠다. 그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두려웠다. 정호는 결국 걸음을 돌렸다. 고시원으로 돌아갔다. 방문을 닫고 불을 켰다. 형광등은 여전히 깜빡였다. 그는 바닥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휴대폰을 꺼냈다. 서연의 번호를 다시 봤다.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바라봤다. 전화를 걸까? 아니면 문자라도 보낼까? 나 아버지야. 잘 지내니?
그 한마디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정우는 휴대폰을 도로 내려놨다. 오늘은 아니다. 내일도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언젠가는 용기를 내야 한다. 서연이 가까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 그는 천장을 바라봤다. 곰팡이 자국은 그대로였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다. 그 자국 너머에 무언가 있을 것 같았다. 희망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웠지만 적어도 가능성 같은 것. 정우는 눈을 감았다. 오늘은 잠이 올 것 같았다. 사흘이 지났다. 정우는 여전히 서연에게 연락하지 못했다. 휴대폰을 수십 번 들었다 놨다. 문자를 쓰다가 지웠다.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니, 용기보다는 명분이 없었다. 갑자기 연락해서 뭐라고 말할 것인가. 잘 지내니? 는 너무 가볍고, 보고 싶다는 너무 무겁고, 미안하다는 너무 늦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마트 앞에서 담배를 물고 서 있을 때였다. 정우는 불을 붙이지 않은 담배를 입에 문 채 멍하니 앞을 보고 있었다. 퇴근 시간이 지나 거리는 한산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사람 하나가 걸어왔다. 정우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다. 서연이었다. 분명했다. 몇 년이 지났어도 걸음걸이만으로 알 수 있었다. 조용하고 느리고 확실한 걸음. 서연은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마트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정우는 몸을 돌리려 했다. 숨으려 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서연이 그를 봤다. 그녀의 걸음이 멈췄다. 두 사람은 몇 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봤다. 아버지, 서연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놀라지도 반가워하지도 않았다. 그저 확인하는 어조였다. 정우는 입에 물던 담배를 빼서 주머니에 넣었다. 서연아. 목소리가 갈라졌다. 서연은 천천히 다가왔다.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화난 것 같지도 기쁜 것 같지도 않았다. 여기서 뭐 하세요?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일한다고? 사는 곳이 근처라고? 모두 부끄러운 대답들이었다. 서연이 먼저 말을 이었다. 여기서 일하세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서연은 마트 간판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를 봤다. 언제부터요? 몇 달 됐다. 어디 사세요? 근처에. 짧은 대화였지만 둘 다 숨이 찼다. 말을 더 이어가기가 힘들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밥은 먹었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먹었다. 거짓말이었다. 저녁은 건너뛰었다. 하지만 서연에게 그 말을 할 수 없었다. 서연은 장바구니를 들어보이며 말했다. 저 저녁 사러 왔는데 같이 먹을래요? 정우는 손을 저었다. 괜찮다. 너 먹어. 서연은 고집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말했다. 그럼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장 보고 나올게요. 서연은 마트 안으로 들어갔다. 정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야 할지 그냥 가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몇 분 후 서연이 나왔다. 손에는 간단한 식재료 몇 개가 담긴 봉지가 들려 있었다. 집이 가까워요. 잠깐 들러요. 서연은 청유가 아니라 진술처럼 말했다. 정우는 거절할 틈이 없었다. 서연은 이미 걷기 시작했다. 정우는 그 뒤를 따랐다. 서연의 집은 마트에서 도보로 5분 거리였다. 낡은 빌라 2층이었다. 외벽은 색이 발해 있었고 계단엔 페인트가 벗겨진 자국이 여기저기 보였다. 서연은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들어오세요. 정우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집은 작았다.
원룸 구조였다. 부엌, 거실, 침실이 하나로 이어져 있었다. 하지만 깨끗했다. 정리가 잘 되어 있었다. 서연은 짐을 내려놓고 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정우는 작은 소파에 앉았다. 방 안을 둘러봤다. 액자는 없었다. 사진도 장식도 거의 없었다. 단출한 삶이었다. 서연 혼자 살기에 딱 맞는 공간이었다. 정우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딸이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걸 몰랐다. 차 드세요. 서연이 따뜻한 차를 건넸다. 정우는 두 손으로 받았다. 손이 차가워서 컵의 온기가 고마웠다. 서연은 맞은편에 앉아 자신도 차를 마셨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정우는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왜요? 연락 안 하고, 사는 곳도 안 알리고. 서연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대답했다. 저도 찾지 않았어요. 그 말이 정우의 가슴을 찔렀다. 서연은 원망하지 않았다. 탓하지도 않았다.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이었다. 정우는 그게 더 괴로웠다. 화를 내거나 울거나 따지는 게 나았을 것 같았다. 하지만 서연은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잘 지냈어? 정우가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는요? 정우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그럭저럭. 서연은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힘들다는 것을, 괜찮지 않다는 것을. 내일부터 제 집에서 주무세요. 서연이 갑자기 말했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안 된다. 너 혼자 사는데. 괜찮아요. 방은 좁지만 이불 하나 깔 자리는 있어요. 서연아, 나는 아버지, 괜찮다는 말하지 마세요. 서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다. 정우는 입을 다물었다. 서연은 계속 말했다. 지금 어디 사세요? 따뜻해요? 밥은 잘 먹어요? 정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몰라도 돼요. 제가 준비할게요. 내일 짐 챙겨오세요. 정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울 수 없었다.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서연은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다. 간단한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바라봤다. 딸의 등이 작아 보였다. 하지만 단단해 보였다. 저녁은 조용히 지나갔다. 밥과 국, 간단한 반찬. 서연은 많이 차리지 않았다. 정우는 천천히 먹었다. 오랜만에 따뜻한 밥이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은 식사였다. 눈물이 또 차올랐지만 정우는 참았다. 식사 후 정우는 일어났다. 가봐야겠다. 서연은 현관까지 배웅했다. 내일 퇴근하고 오세요. 기다릴게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왔다. 계단을 내려가다 뒤를 돌아봤다. 서연은 문 앞에 서서 아버지를 보고 있었다. 정우는 손을 들어 작게 흔들었다. 서연도 손을 흔들었다. 정우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고시원으로 가는 길, 정우는 처음으로 울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따뜻했다. 딸이 기다린다고 했다. 내일 오라고 했다. 그 말이 정우를 살아있게 만들었다. 다음 날 정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잠을 설쳤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서연의 집으로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결론은 하나였다. 가야 한다. 서연이 기다린다고 했으니. 출근 전 정우는 고시원 방을 정리했다. 가진 게 많지 않았다. 옷가지 몇 벌, 세면도구,
낡은 가방 하나. 그게 전부였다. 짐을 싸고 보니 허무했다. 평생을 살아온 흔적이 이것뿐이라는 게 마트에서의 하루는 길게 느껴졌다.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 딴 생각이 났다. 서연은 뭘 준비하고 있을까? 정말 괜찮을까?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사장이 한번 물었다.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요. 정우는 어색하게 웃었다. 그런가요? 퇴근 시간이 되자 정우는 평소보다 빨리 앞치마를 벗었다. 가방을 챙기고 마트를 나섰다. 발걸음이 빨라졌다. 어제 서연의 집으로 가던 길을 되짚었다. 익숙하지 않은 길이었지만 어제의 기억이 선명했다. 빌라 앞에 도착했을 때 정우는 잠시 멈췄다. 계단을 오르기 전 숨을 고르고 옷매를 만졌다. 낡은 옷이었지만 최대한 단정하게 보이려 애썼다. 계단을 올라 서연의 집 문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다시 한번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손을 뻗어 벨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서연이 나왔다. 오셨어요.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목소리엔 안도가 섞여 있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왔다. 서연은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들어오세요. 집안은 어제와 달랐다. 거실 한쪽에 이불이 깔려 있었다. 새 이불이었다. 접어두지 않고 펼쳐져 있는 걸 보니 서연이 미리 준비해 둔 것 같았다. 작은 책상 위에는 수건과 세면도구가 놓여 있었다. 그것도 새 것이었다. 거기 쓰세요. 서연이 가리키며 말했다. 정우는 가방을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봤다. 이거 다 새로 샀니?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정우는 가슴이 먹먹했다. 미안하다. 돈 쓰게 해서. 서연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괜찮아요. 저녁 준비는 이미 되어 있었다. 간단한 반찬과 국, 따뜻한 밥.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했다. 어제보다는 조금 덜 어색했다. 정우는 천천히 밥을 먹으며 물었다. 회사는 어때? 괜찮아요. 힘든 건 없고? 없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정우는 더 묻지 않았다. 서연도 더 말하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다. 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익숙했다. 예전에도 이랬다. 많은 말 없이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던 시절이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서연이 말했다. 제가 할게요. 아버지는 쉬세요. 정우는 물러섰다. 대신 거실 소파에 앉아 서연이 설거지하는 모습을 봤다. 작은 부엌, 좁은 싱크대. 서연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그릇을 닦았다. 정우는 문득 생각했다. 딸이 이렇게 컸구나. 혼자서도 잘 살아가고 있구나. 설거지를 마친 서연이 거실로 왔다. 손을 닦으며 말했다.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맞은편에 앉았다. 잠시 망설이다 작은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거요. 정우는 봉투를 봤다. 두툼했다. 돈이 들어있는 게 분명했다. 이게 뭐야? 생활비요. 정우는 손을 저었다. 안 돼. 못 받아.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아버지, 지금 필요하잖아요. 정우는 봉투를 밀어냈다. 나 아직 일해. 벌어. 그 돈으로 부족하잖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아버지, 저 다 알아요. 어디 사는지, 얼마나 힘든지. 모른 척할 수 없어요. 정우는 할 말이 없었다. 서연은 계속 말했다. 이거 받으세요. 제가 모은 돈이에요. 아버지 드리려고 모았어요. 언제부터? 오래전부터요. 정우는 봉투를 바라봤다. 손을 뻗을 수 없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평생 주는 사람이었지 받는 사람이 아니었다. 딸에게 손을 벌린다는 게 부끄러웠다. 하지만 서연은 기다렸다. 재촉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아서 아버지를 봤다. 그 시선이 정우를 무너뜨렸다. 정우는 천천히 손을 뻗어 봉투를 집었다. 무거웠다. 돈의 무게가 아니라 딸의 마음이 무거웠다. 고맙다. 정우는 겨우 그 말을 꺼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쓰세요. 부족하면 말씀하시고요. 정우는 봉투를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또 참았다. 서연이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다. 물을 따라와서 아버지에게 건넸다. 물 드세요. 정우는 받아서 마셨다. 목이 메었다. 물을 삼키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억지로 마셨다. 아버지, 여기 당분간 계세요. 제가 돌볼게요. 서연의 말에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너한테 짐이 돼. 짐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 서연이 정우의 말을 끊었다. 제발 혼자 버티지 마세요. 저 여기 있잖아요. 정우는 딸의 눈을 봤다. 그 눈에는 걱정과 결심이 섞여 있었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였다. 정우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고맙다. 다시 한번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밤이 깊어갔다. 서연은 먼저 잠자리에 들었다. 정우는 거실에 펼쳐진 이불 위에 누웠다. 새 이불은 포근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이불이었다. 고시원에서 쓰던 얇은 담요와는 비교할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정우는 생각했다. 이게 맞는 걸까? 딸에게 기대는 게 옳은 걸까? 하지만 서연이 말했다. 혼자 버티지 말라고. 여기 있다고. 정우는 눈을 감았다. 오늘은 잠이 올 것 같았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정우는 눈을 떴다. 몸이 가벼웠다. 오랜만에 깊이 잔 것 같았다. 허리도 덜 아팠고 목도 뻐근하지 않았다. 고시원 바닥과는 달랐다. 제대로 된 이불, 따뜻한 방. 이런 아침이 얼마만인지. 부엌에서 소리가 났다. 정우는 몸을 일으켜 시계를 봤다. 아침 6시. 서연이 벌써 일어나 있었다. 정우는 이불을 개고 세면을 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조금 나아 보였다. 어제보다 덜 수척했다.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기분은 그랬다. 거실로 나오자 서연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일어나셨어요? 응. 너 회사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조금 늦게 나가면 돼요. 서연은 식탁에 밥과 국을 차렸다. 간단했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다. 정우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다. 맛있다. 서연은 미소 지었다. 다행이에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정우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언제 마지막으로 딸의 웃는 얼굴을 봤을까? 오늘 마트 가세요? 서연이 물었다. 응, 가야지. 몇 시에 끝나요? 저녁 6시쯤. 그럼 저녁은 제가 준비해 둘게요. 퇴근하고 바로 오세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더 하고 싶었지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출근 준비를 하며 정우는 서연이 내준 봉투를 다시 봤다. 어젯밤 열어보지 않았다. 열기가 두려웠다. 얼마나 들었는지 확인하는 게 무서웠다. 하지만 오늘은 확인해야 했다. 현실을 직시해야 했다. 봉투를 열었다. 지폐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다. 정우는 천천히 세었다. 2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다. 서연이 얼마나 오래 모았을까? 얼마나 아껴가며 모았을까? 정우는 봉투를 다시 닫았다. 손이 떨렸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서연이 물었다.
정우는 고개를 들었다.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괜찮지 않았다. 부끄러웠다. 평생 가족을 책임진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딸의 손을 잡아야 살 수 있다는 게. 하지만 서연 앞에서 그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다. 마트로 가는 길 정우는 생각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밀린 관리비를 내야 하나? 병원에 가야 하나? 옷을 사야 하나? 모든 게 필요했지만 모든 게 부담스러웠다. 서연의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었다. 마트에 도착하자 사장이 먼저 말을 걸었다. 김 씨, 오늘 표정 좀 나아 보이네요. 정우는 어색하게 웃었다. 그런가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아니요. 그냥. 정우는 더 설명하지 않았다. 사장도 더 묻지 않았다. 일을 시작했다. 물건을 정리하고 진열하고 손님을 응대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였지만 기분은 달랐다. 덜 무거웠다. 덜 막막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정우를 지탱하게 만들었다. 점심시간 정우는 마트 뒤편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어제 서연이 싸준 것이었다. 아침에 이거 점심으로 드세요라며 건넸다. 정우는 거절하려 했지만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밖에서 사 먹지 마세요. 돈 아껴야죠. 도시락을 열자 밥과 반찬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다. 김치, 계란말이, 소시지 몇 개. 화려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다. 정우는 천천히 먹었다. 맛있었다. 아니, 맛있다고 느껴졌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준비한 음식이라는 것만으로. 오후가 되자 손님이 붐볐다. 정우는 계산대 옆에서 물건을 담아주며 문득 생각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예순을 훌쩍 넘긴 나이에 마트에서 일하고 딸의 집에 얹혀 살고 딸이 준 돈으로 버티고 있다.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었나? 대답은 명확했다. 아니었다. 정우는 이런 삶을 원하지 않았다. 당당하게 살고 싶었다. 스스로 벌어 스스로 서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를 허락하지 않았다. 나이가 들었고 몸이 약해졌고 기회는 사라졌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포기해야 하나? 이대로 살아야 하나? 정우는 고민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하나는 확실했다. 서연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것. 지금은 받았지만 언젠가는 갚고 싶다는 것. 퇴근 시간이 되었다. 정우는 앞치마를 벗고 가방을 챙겼다. 사장이 오늘 일당을 건넸다. 수고하셨어요. 정우는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다. 이 돈도 모아야 했다. 서연에게 받은 돈을 최대한 아껴야 했다. 언젠가 돌려주기 위해서라도. 서연의 집으로 가는 길 정우는 작은 슈퍼에 들렀다. 우유 한 팩과 과일 몇 개를 샀다. 많은 돈이 아니었다. 하지만 빈손으로 갈 수 없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았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이미 와 있었다. 불이 켜져 있었고 부엌에서 요리하는 냄새가 났다. 정우는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오셨어요. 서연이 앞치마를 두른 채 반겼다. 이거. 정우는 장바구니를 내밀었다. 서연은 받아들고 웃었다. 사오셨어요? 응. 조금. 고마워요. 서연은 장바구니를 들고 부엌으로 갔다. 정우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저녁 준비는 거의 끝나 있었다. 찌개가 끓고 있었고 밥은 이미 되어 있었다. 정우는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았다. 서연이 음식을 날랐다. 오늘은 김치찌개 해봤어요. 좋아. 정우는 숟가락을 들었다. 식사를 하며 서연이 물었다. 오늘 일은 어땠어요? 괜찮았어. 힘들지 않으셨어요?
괜찮아. 정우는 늘 그렇게 대답했다. 괜찮다고. 힘들지 않다고. 하지만 서연은 알았다. 아버지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 서연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 정우의 고백이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니야. 정말이야. 너 덕분에 버티고 있어.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도 예전엔 저 덕분에 버텼다고 하셨잖아요. 정우는 그 말을 기억했다. 오래전 서연이 어렸을 때 힘든 시기가 있었다. 정우는 그때 서연에게 말했다. 너 보면 힘이 난다고. 그때랑 다르지. 정우가 말했다. 왜요? 그땐 내가 너를 키웠잖아. 지금은 내가 나를 돌보고 있고. 그게 뭐가 달라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가족이잖아요. 서로 돕는 거예요. 정우는 할 말이 없었다. 서연은 계속 말했다. 아버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도움받는 게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가 저 키울 때도 많은 사람한테 도움 받으셨잖아요. 이웃들한테, 친구들한테. 그게 부끄러웠어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었지.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우는 딸의 눈을 봤다. 그 눈에는 확신이 있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었다. 정우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착각하고 살았다는 것을. 혼자 책임지는 게 강한 게 아니었다. 함께 기대는 게 진짜 강함이었다는 것을. 고맙다. 정우는 또 그 말을 했다. 하지만 이번엔 의미가 달랐다. 미안함이 아니라 감사함이었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존중이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회복하세요. 저 여기 있어요. 그날 밤 정우는 이불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처음으로 느꼈다. 받아들여도 된다는 것을, 기대도 된다는 것을. 평생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버텨왔지만 이제는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쉬어도 된다는 것을.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번엔 참지 않았다. 조용히 흘렀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다. 안도였다. 오랜 긴장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정우는 눈을 감았다. 내일도 서연이 있을 것이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정우는 서연의 집에서 지내는 것에 조금씩 익숙해졌다. 아침마다 서연이 차려주는 밥을 먹었고 저녁마다 함께 식탁에 앉았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시간들이 정우를 살아있게 만들었다. 하지만 편안함 속에서도 정우는 불편했다. 서연의 생활 리듬을 방해하는 것 같았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 해도 서연이 더 일찍 일어나 있었고 밤에 먼저 자려 해도 서연은 늘 정리를 하고 있었다. 정우는 미안했다. 어느 날 저녁 정우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서연아, 나 이제 내 방 알아봐야겠다. 서연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다. 왜요? 너한테 계속 패 끼칠 순 없잖아. 패 아니에요. 하지만 내 공간이잖아. 내가 있으면 불편하잖아. 서연은 물기를 닦고 거실로 왔다. 정우 맞은편에 앉았다. 아버지, 불편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그래도 아버지가 불편하세요? 서연의 질문에 정우는 당황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왜 나가시려고 해요?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불편한 게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편했다. 그게 문제였다. 이대로 계속 기댈 수는 없었다.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했다. 딸에게만 의지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제 말 들어주세요. 정우는 고개를 들었다.
저 혼자 살 때 외로웠어요. 집에 오면 아무도 없고 밥 먹을 때도 혼자고 그게 익숙하긴 했지만 좋은 건 아니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근데 아버지 오시고 나서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누군가 있고 저녁에 집에 오면 불이 켜져 있고 그게 좋아요. 정말로. 정우는 가슴이 먹먹했다. 서연이 이런 말을 할 줄 몰랐다. 나 때문에 내가 힘든 건 아닐까봐 걱정돼서 그래.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힘이 돼요. 아버지가 여기 계시면 저도 더 잘 챙겨 먹게 되고 집도 더 깨끗하게 정리하게 되고 좋은 일만 생겨요. 정우는 딸의 눈을 봤다.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다. 진심이었다.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았어. 조금 더 있을게. 서연은 미소 지었다. 감사해요. 그날 밤 정우는 혼자 생각했다. 자신이 평생 착각하고 살았던 것들에 대해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혼자 짊어지려 했던 것, 도움을 받는 걸 나약함으로 여겼던 것, 가족에게 기대는 걸 부끄러움으로 느꼈던 것. 하지만 서연을 보며 알았다. 함께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었다. 서로 돕고 서로 기대고 서로를 지탱하는 것. 누가 더 주고 누가 더 받는지 따지는 게 아니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다음 날부터 정우는 조금씩 달라졌다. 아침에 서연이 준비하는 걸 가만히 보지 않고 밥상을 차리는 걸 도왔다. 서연이 퇴근하기 전에 집안을 정리했다.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만큼 했다. 서연은 고마워했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정우는 고집했다. 나도 뭔가 해야지. 그냥 있을 순 없어. 서연은 더 말리지 않았다. 아버지가 편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저녁 정우는 마트에서 퇴근하며 작은 슈퍼에 들렀다. 저녁 재료를 샀다. 많지 않았다. 된장, 두부, 파 몇 대. 그걸 들고 집에 왔다. 서연은 아직 퇴근 전이었다. 정우는 부엌에 섰다. 오랜만이었다. 요리를 해본 게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가끔 했다. 아내가 아플 때, 바쁠 때 서툴렀지만 할 수 있었다. 정우는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들었다. 두부를 썰고 파를 다듬고 된장찌개를 끓였다. 손놀림은 느렸지만 정성은 담았다.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다. 정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런 게 일상이었구나.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고 기다리고 함께 먹는 것. 서연이 돌아왔을 때 집안에 음식 냄새가 가득했다. 아버지,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부엌을 봤다. 정우가 앞치마를 두른 채 서 있었다. 왔니? 뭐 하세요? 저녁 만들었어. 된장찌개. 서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평생 밥을 차려받기만 했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음식을 만들었다. 앉아. 금방 먹을 수 있어. 정우는 서연을 식탁에 앉히고 밥과 찌개를 날랐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했다. 서연은 한 숟가락 떠서 먹었다. 맛있어요. 정우는 어색하게 웃었다. 그래. 오랜만에 해봐서 정말 맛있어요. 진짜로. 서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서연이 설거지를 하려는데 정우가 말렸다. 내가 할게. 아버지가요? 응.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치워야지. 서연은 물러섰다. 정우는 설거지를 했다.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고 행주로 물기를 닦았다. 단순한 일이었지만 의미가 있었다. 서연은 거실에 앉아 아버지를 봤다. 등이 굽었고 움직임은 느렸지만 그 모습이 든든했다.
서연은 생각했다. 아버지가 변하고 있다고. 조금씩 천천히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설거지를 마친 정호는 거실로 왔다. 서연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서연아, 네. 내가 평생 잘못 살았던 것 같아. 서연은 놀라서 아버지를 봤다.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을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마음은 나누지 않았어. 너희들이 뭘 생각하는지, 뭘 원하는지 물어본 적이 없어. 그냥 내가 책임지면 된다고만 생각했지.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우는 계속 말했다. 근데 이제 알겠어. 그게 진짜 책임이 아니었다는 거. 함께 있어주는 게 책임이었어. 말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그게 가족이었는데.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하다. 늦었지만.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알게 되셨잖아요. 정우는 딸의 손을 꽉 쥐었다. 따뜻했다. 그 온기가 정우를 무너뜨렸다. 눈물이 났다. 이번엔 참지 않았다. 서연도 울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서 울었다. 오랜 시간 쌓였던 것들이 흘러나왔다. 그리움, 미안함, 고마움. 모든 감정이 눈물로 흘렀다. 한참 후 정우는 눈물을 닦았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하고 싶어. 너한테 의지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면서 천천히 다시 일어서고 싶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같이 해요. 천천히. 정우는 처음으로 느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겨우 버티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도 알았다. 여기서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정우는 이불 속에서 생각했다. 내일부터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연에게 짐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당당해질 수 있을까? 답은 아직 몰랐다. 하지만 찾을 것이다. 서연과 함께라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우는 눈을 감았다. 오늘도 잘 버텼다. 내일도 버틸 것이다. 모레도. 언젠가는 버티는 게 아니라 사는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을 믿으며 정우는 잠에 들었다. 2주일이 더 지났다. 정우는 마트 일을 계속했지만 이제는 달랐다. 퇴근하면 돌아갈 곳이 있었고 함께 저녁을 먹을 사람이 있었다. 그것만으로 하루가 견딜만 했다. 하지만 정우는 알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서연이 회사 회식이 있다며 늦는다고 연락했다. 정우는 혼자 집에 있었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설거지를 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TV를 켰지만 집중되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정우는 서연이 준 봉투를 꺼냈다. 벌써 반이 줄어 있었다. 고시원 관리비를 정리하고 밀린 통신비를 내고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았다. 필요한 곳에 썼지만 돈은 빠르게 줄었다. 이 속도라면 한 달도 안 남았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나? 다시 서연에게 손을 벌려야 하나? 아니면 어디라도 가서 더 벌어야 하나? 정우는 고민했다. 마트 일당만으로는 부족했다. 더 일해야 했다. 하지만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정우는 휴대폰을 꺼내 일자리 정보를 찾아봤다. 경비, 청소, 배달. 할 수 있는 일들을 검색했다. 하지만 대부분 젊은 사람을 원했다. 나이 제한이 있거나 체력을 요구하는 일들이었다. 정우의 나이로는 쉽지 않았다. 그때 한 공고가 눈에 들어왔다. 우체국 계약직 모집, 우편물 분류 및 배달 보조, 나이 제한 없음. 정우는 자세히 읽어봤다. 근무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주 5일.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마트 일당보다는 나았다. 정우는 망설였다. 지원해도 될까? 받아줄까? 하지만 해봐야 했다. 지금처럼 살 수는 없었다. 정우는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름, 나이, 경력. 쓸 게 많지 않았다. 학력도 높지 않았고 특별한 자격증도 없었다. 그래도 성실하게 작성했다. 공장에서 일했던 경험, 마트에서 일하는 것, 성실함. 어필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다. 정우는 지원서를 제출했다. 결과는 모르겠지만 시도는 했다. 서연이 돌아온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다. 조금 취한 듯 보였다. 아버지, 안 주무셨어요? 응. 기다렸어. 왜요? 먼저 주무시지. 너 올 때까지 깨어 있고 싶어서. 서연은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물을 마시고 소파에 앉았다. 회식 어땠니? 괜찮았어요. 오랜만에 동료들이랑 얘기도 하고. 힘들진 않았고? 아니요. 괜찮았어요.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서연아, 나 일자리 하나 더 알아보려고. 서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요? 마트 일도 힘드실 텐데. 마트 일만으로는 부족해. 내가 준 돈도 거의 다 썼고.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그 돈은 천천히 쓰라고 드린 거예요. 급하게 갚으려 하지 마세요. 하지만 나도 벌어야지. 계속 너한테만 기댈 순 없어. 그래도 몸이 먼저예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정우는 딸의 걱정을 알았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나 아직 일할 수 있어. 우체국 계약직 지원했어. 오전만 일하는 거야. 마트랑 시간이 안 겹쳐. 서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두 군데서 일하시려고요? 응. 해볼 거야. 서연은 더 말리지 않았다. 아버지의 눈빛을 봤기 때문이었다. 결심한 눈이었다. 알겠어요. 근데 몸 상하시면 바로 그만두세요. 약속하세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약속한다. 며칠 후 우체국에서 연락이 왔다. 면접을 보러 오라는 내용이었다. 정우는 떨렸다. 오랜만에 면접을 보는 것이었다. 무엇을 입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서연이 도와줬다. 아버지, 이거 입으세요. 깔끔한 셔츠와 바지를 꺼내줬다. 서연이 며칠 전 사온 것이었다. 이거 언제 샀니? 아버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정우는 고마웠다. 면접 당일 정우는 일찍 일어나 준비했다. 서연이 차려준 아침을 먹고 옷을 입었다. 거울을 보니 낯설었다. 깔끔한 옷차림의 자신이 오랜만이었다. 잘 다녀오세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서연이 응원했다. 우체국은 동네에서 멀지 않았다. 정우는 걸어갔다. 일찍 도착해서 밖에서 시간을 보냈다. 긴장됐다. 손에 땀이 났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이번만큼은 끝까지 해보기로. 면접실에 들어갔다. 2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다. 김정우 씨 맞으시죠? 네. 앉으세요. 정우는 긴장한 채로 앉았다. 면접관이 서류를 보며 물었다. 나이가 좀 있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 분류하고 배달 보조일인데 체력이 필요해요.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정우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더 할 말이 없었다. 면접관은 몇 가지 질문을 더했다. 왜 지원했는지, 얼마나 오래 일할 수 있는지. 정우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일이 필요합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성실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면접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나오며
정호는 한숨을 쉬었다. 잘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다.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호는 생각했다. 붙으면 좋겠다고, 떨어져도 괜찮다고, 다시 찾으면 된다고, 도망치지 않기로 했으니까, 이제는 부딪히며 살기로 했으니까. 집에 도착하자 서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와. 잘하셨을 거예요. 서연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정호는 웃었다. 그럴까? 네. 아버지니까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서연이 만든 된장찌개와 밥. 정호는 천천히 먹으며 생각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계속 나아가겠다고, 멈추지 않겠다고, 서연을 위해서라도, 자신을 위해서라도. 일주일은 느리게 지나갔다. 정호는 마트 일을 하며 매일 휴대폰을 확인했다. 연락이 오지 않았다. 불안했다. 떨어진 건 아닐까? 포기해야 하나? 그러던 어느 날 휴대폰이 울렸다. 우체국에서 온 전화였다. 김정호 씨 합격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 가능하신가요? 정호는 잠시 멍했다. 네,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월요일 오전 6시에 출근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정호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붙었다. 정말 붙었다. 손이 떨렸다. 기뻤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성취감 같은 것. 스스로 해냈다는 것. 퇴근 후 집에 돌아가 서연에게 말했다. 붙었어. 서연은 환하게 웃었다. 축하해요, 아버지. 정호도 웃었다. 고맙다.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아버지가 잘하신 거예요. 그날 밤 정호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다. 도망치지 않았다. 부딪혔다. 그리고 이겼다. 작은 승리였지만 의미가 컸다. 이제 시작이었다. 다시 일어서는 시작. 정호는 내일을 기대하며 눈을 감았다. 월요일 아침 정호는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알람보다 일찍 일어났다. 긴장 때문이었다. 첫 출근, 새로운 시작, 실수하면 안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다. 조용히 일어나 세면을 하고 옷을 입었다. 서연이 준비해둔 작업복이었다. 오늘 첫 출근이잖아요. 깔끔하게 입고 가세요. 며칠 전 서연이 사온 것이었다. 정호는 옷을 입으며 생각했다. 딸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데 잘해야 한다고. 부엌으로 나오자 서연이 이미 일어나 있었다. 아버지,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응. 긴장돼서. 밥 드시고 가세요. 준비해뒀어요. 서연은 간단한 아침을 차려놨다. 밥과 국, 김치. 정호는 감사하게 받아 먹었다. 떨리시죠? 서연이 물었다. 조금. 잘하실 거예요. 아버지니까. 서연의 응원에 정호는 힘이 났다. 그래. 잘해볼게. 아침을 마치고 정호는 가방을 챙겼다. 서연이 현관까지 배웅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래. 너도 오늘 잘 보내고. 우체국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다. 정호는 천천히 걸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거리는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만 길을 밝혔다. 정호는 걸으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잘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우체국에 도착하니 이미 몇 명이 와 있었다. 나이 든 사람들이었다. 정호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나이. 정호는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 오신 분이죠? 네. 오늘 첫 출근입니다. 담당자가 나와서 정호를 안내했다. 김정호 씨, 여기 앉으세요. 우편물 분류하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정우는 자리에 앉아 설명을 들었다. 우편물을 지역별로 나누고 크기별로 정리하고 배달원에게 전달하는 일이었다. 간단해 보였지만 집중력이 필요했다. 잘못 분류하면 우편물이 엉뚱한 곳으로 가기 때문이었다. 정우는 신중하게 하나씩 분류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느렸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속도가 떨어졌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옆자리 동료가 말을 걸었다. 처음엔 다 느려요. 익숙해지면 빨라져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나이 들어서 새로운 일 배우는 거 쉽지 않죠. 맞습니다. 그렇게 오전 시간이 지나갔다. 정우는 쉬지 않고 우편물을 분류했다. 손이 아팠고 허리가 뻐근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첫날이니까 더 열심히 해야 했다. 좋은 인상을 남겨야 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담당자가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세요. 수고하셨어요.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몸이 무거웠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오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체국을 나오니 오후 2시였다. 정우는 잠시 밖에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첫 출근을 무사히 마쳤다. 실수하지 않았다.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우는 동네 슈퍼에 들렀다. 우유와 빵을 샀다. 서연이 좋아하는 것들이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오늘 번 돈으로 사는 거라 의미가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서연은 아직 퇴근 전이었다. 정우는 혼자 집에서 쉬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지만 집중되지 않았다. 몸이 피곤했다. 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오랜만에 일다운 일을 한 것 같았다. 저녁 무렵 서연이 돌아왔다. 아버지, 첫 출근 어떠셨어요? 괜찮았어. 생각보다 할만하더라. 다행이에요. 많이 힘드셨죠? 조금. 근데 괜찮아. 정우는 슈퍼에서 산 것을 보여줬다.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 샀어. 서연은 감동한 표정을 지었다. 감사해요. 오늘 번 돈으로 산 거야. 첫 월급은 아니지만. 서연은 미소 지었다. 더 의미 있어요. 그날 저녁은 특별했다. 정우가 처음으로 자신이 번 돈으로 뭔가를 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부터 정우의 일상은 바빠졌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우체국에 가고 오후 2시에 끝나고 잠시 쉬었다가 저녁 4시에 마트로 가는 스케줄. 빡빡했다. 몸은 힘들었다. 하지만 정우는 버텼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 익숙해졌다. 우편물 분류 속도도 빨라졌고 동료들과도 친해졌다. 마트에서도 사장이 한마디 했다. 김 씨, 요즘 표정 좋아 보여요. 정우는 웃었다. 그런가요? 네. 뭔가 달라졌어요. 정우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부딪히며 살고 있다는 것을. 힘들지만 의미 있었다. 서연에게 짐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정우는 우체국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출근 전 잠시 쉬는 시간이었다. 동네 사람들이 지나갔다. 안녕하세요. 정우는 먼저 인사했다. 사람들이 답했다. 안녕하세요. 작은 인사였지만 정우는 기분이 좋았다. 우체국 동료가 옆에 앉았다. 김 씨, 담배 피워요? 아니요. 끊었어요. 저도 끊으려는데 쉽지 않네요. 조금씩 줄이면 돼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편한 침묵이었다. 김 씨, 여기서 일하는 거 어때요? 동료가 물었다. 괜찮아요. 할만해요. 힘들진 않아요? 힘들죠. 근데 견딜만해요. 정우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동료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이 들어서 일한다는 게 쉽지 않죠. 맞아요. 근데 우리 필요한 사람이에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니까. 동료의 말에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우편물을 분류하는 일, 배달하는 일. 작은 일이었지만 누군가는 해야 했다. 그리고 정호가 하고 있었다. 필요한 사람이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 서연과 저녁을 먹으며 정호는 말했다. 요즘 사람들이 나한테 인사해. 그래요? 응. 우체국에서 일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알아보더라. 수고하세요라고 인사하고. 서연은 미소 지었다. 좋은 일이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오랜만에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 정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는 항상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정호는 딸의 손을 꽉 쥐었다. 고맙다. 그날 밤 정호는 편하게 잠들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우체국 앞에서 시작된 새로운 일상. 그것이 정호를 살아있게 만들었다. 내일도 모레도 정호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었다. 필요한 사람으로, 당당한 사람으로. 한 달이 지났다. 정호는 이제 우체국과 마트 일에 완전히 적응했다. 몸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익숙해졌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하루 종일 일하는 것도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정호 자신이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느꼈다. 표정이 밝아졌다. 눈빛이 살아났다. 등도 조금 더 펴진 것 같았다. 서연도 눈치챘다. 아버지, 요즘 표정이 편해 보여요. 정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많이 달라지셨어요. 처음 봤을 때랑. 서연의 말에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근데 이제는 괜찮아. 첫 월급을 받는 날이 왔다. 우체국 급여와 마트 일당을 합치면 적지 않은 돈이었다. 정호는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오랜만에 받는 제대로 된 월급이었다. 손에 쥔 무게가 묵직했다. 퇴근 후 정호는 은행에 갔다. 돈을 입금하고 서연에게 받았던 돈을 갚기 위해 인출했다. 전부는 아니었다. 절반 정도. 하지만 시작이었다. 천천히 갚아나가면 됐다. 집에 돌아가자 서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 월급 받으셨어요? 응. 정호는 봉투를 꺼내 서연에게 건넸다. 이거. 서연은 받아보더니 놀랐다. 이게 뭐예요? 내가 준 돈. 갚는 거야.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이건 갚으실 필요 없어요. 아니야. 갚아야지. 근데 아버지도 쓰실 때 많으시잖아요. 나 쓸 돈은 따로 남겨뒀어. 이건 내 거야. 받아. 정호는 단호했다. 서연은 더 거절하지 못했다. 봉투를 받아들고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감사해요. 내가 더 고맙지. 내가 없었으면 나 어떻게 됐겠니?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말이 필요 없었다. 저녁을 먹으며 서연이 물었다. 아버지, 요즘 어때요? 일은 괜찮으세요? 응. 힘들긴 한데 할만해. 오히려 바쁜 게 좋더라. 왜요? 생각할 시간이 없어서. 예전엔 너무 많이 생각했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들. 정호는 숟가락을 놓고 말을 이었다. 근데 이제는 그럴 시간이 없어. 일하고 집에 오고 너랑 밥 먹고 자고. 그게 전부야. 단순한데 오히려 좋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아버지 계시니까 하루하루가 더 의미 있어요. 나도 그래. 이제야 사람답게 나이 먹는 것 같구나. 정호의 말에 서연은 눈물을 참았다.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할 줄 몰랐다. 평생 강한 척하던 아버지가 이제는 솔직해졌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며 정호는 생각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딸과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챙기는 것. 예전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감사했다. 며칠 후 우체국에서 작은 일이 있었다.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우체국을 찾아왔다. 저기요, 이거 어떻게 보내야 해요? 손에 작은 소포를 들고 계셨다. 정우가 다가갔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우는 친절하게 안내했다. 포장하는 법, 주소 쓰는 법, 요금 계산하는 법. 할머니는 고마워하셨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도와주는데. 괜찮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오세요. 그 일 이후로 동네 사람들이 정우를 찾기 시작했다. 우편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정우에게 물었다. 정우는 성심껏 도와줬다. 바쁘지 않을 때는 잠시 이야기도 나눴다. 동네 소식, 날씨 얘기, 건강 이야기. 정우는 깨달았다. 자신이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단순히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그것이 정우를 살아있게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서연과 산책을 나갔다.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대화를 나눴다. 아버지, 요즘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 칭찬 많이 해요. 그래? 네. 우체국 아저씨 친절하다고. 항상 웃는다고. 정우는 웃었다. 그런가. 나도 모르게 웃게 되더라. 왜요? 사람들이 나한테 인사하고 고맙다고 하니까. 그게 좋아서.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저도 좋아요. 아버지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요즘 행복해. 오랜만이야, 이런 기분. 정우의 고백에 서연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내요. 같이. 그래. 그러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우는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예전에는 볼 여유가 없었다. 하늘을 올려다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하늘도 보이고 별도 보였다. 집에 도착해서 서연이 차를 내왔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별다른 내용은 아니었다. 오늘 있었던 일, 내일 계획, 사소한 이야기들. 하지만 그 시간이 소중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서연이 불쑥 물었다. 정우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응, 행복해. 너 덕분에. 저도요. 아버지 덕분에. 두 사람은 웃었다. 따뜻한 웃음이었다. 그날 밤 정우는 이불 속에서 생각했다. 이 삶이 완벽한가? 아니었다. 여전히 돈은 부족했고, 몸은 힘들었고, 미래는 불확실했다. 하지만 불행한가? 아니었다. 딸이 있었고, 일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다. 정우는 깨달았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것을. 큰 성공이나 많은 돈이 아니라 작은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아침에 딸과 밥을 먹고 일터에서 사람들과 인사하고 저녁에 함께 차를 마시는 것. 그게 행복이었다. 정우는 웃으며 잠들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이다. 우체국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마트에서 일하고 저녁에 서연과 시간을 보내고 그 평범한 일상이 정우에게는 선물이었다. 마지막으로 정우는 생각했다.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다. 혼자였지만 이제는 함께다.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당당하다. 이제야 사람답게 나이 먹는 것 같다고. 정우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다. 이야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전체 10개 챕터를 통해 김정호의 무너짐과 회복,
그리고 딸 서연과의 재회와 치유의 과정을 그렸습니다.